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변호사님은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별 말씀을. 제가 굉장히 한 3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지하의 뷔페 식당에서 네. 첫 책을 사인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인사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옆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진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간을 네. 내셨고 제가 이제 다 읽고 이렇게 왔는데 벌써 4번째 책이시더라고요. 첫 책 쓸 때는요, 네. 4번째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4번째 책을 또 어떻게 쓰게 되고 또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또 부족한 책인데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읽어주셔서 특히 또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지난번 책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네. 맞죠? 운이 좋아서. 그러면 4권의 책 중에 제일 네. 애착이 가는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죠? 이게 좀 장황한 말씀일 수 있는데 첫 책을 쓸 때는 위기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썼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걸 따라 했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특히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좀 들었어요. 좋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대신에 뭐가 문제인지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책은 금융의 역사, 위기의 역사들을 쓰면서 그걸 환율하고 금리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좀 어떤 자산 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약간 교양서의 느낌이 좀 크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좀 다소 좀 난해하지 않냐. 너무 좀 이렇게 다양한 걸 너무 많이 다룬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부의 대이동인데 부의 대이동에서는 달러하고 금으로 좀 집중을 시켰어요. 포커스를. 그러니까 너무 퍼지지 않게 이렇게 퍼지지 않게 안으로 모아버렸죠. 그래서 달러하고 금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들으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약간 좀 휘발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그런 휘발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림을 페이지마다 넣는 작업을 했어요.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림이 들어가 주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시조 같은 건 외워지지 않는데 노래 가사는 잘 외워지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노래가 다 기억나요. 그냥 이렇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라디오 듣다 보면 이렇게 앞에 간주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목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 노래가 뭔지 딱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시조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잘 못 외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운율이랑 리듬이랑 이런 게 하나의 감각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지마다 이런 그림 같은 걸 하나씩 넣게 되면은 그 페이지를 그림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봤었던 거죠. 이제 네 번째 책에서는 가장 시도를 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세 번째 책에서는 그런 시도는 했지만 문제는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해달라는 게 첫 번째 피드백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뎁스 더 들어가가지고 한 챕터마다 만화를 넣었어요. 근데 그 만화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만화를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릴까? 근데 뒤에 있는 글을 거기에 맞춰서 읽다 보면 조금 흐름이 이해가 되게 그걸 하나 좀 세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약간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이걸 4개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같이 적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이제 없어. 네. 없어. 완전 새로운 세상이야. 네네. 이제 물가는 안 오르고 네. 세상은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막 이렇게 뭐 아마존 효과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게 옛날부터 듣긴 들었는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네. 만약에 나쁘다면 어떤 부분이 나쁜 거고 좋다면 어떤 게 좋은 거지? 네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플레이션이 어떤 거고 네네. 어떤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고 나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은 저는 신체로 따지면 몸무게가 오르고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몸무게고요. 네. 성장은 키입니다. 그러면 성장이 세게 나오는 건 좋은 거죠. 키가 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건 또 별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건 뭐냐면 몸무게가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문제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지는 거나 너무 몸무게가 확 찌는 거나 이런 것들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키가 크잖아요. 네. 근데 키가 크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45kg예요.
아, 이건 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키가 크면서 그만큼 몸무게가 따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냐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성장 자체가 마일드해지니까 미국 경제 기준으로 3% 정도 성장을 하면은 so good.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3%의 성장에 이 보조를 맞춰주려면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인가? 연 2% 정도면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정도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몸이 딱 이렇게 예쁜 몸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선호하곤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2%를 넘어서 너무 과열돼 있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너무 과체중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고 이 과체중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은 그럼 이게 고질병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좀처럼 빼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동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게 걱정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부양책을 쓴 거죠. 그랬더니 확 쪄버린 겁니다. 그냥 임계치를 너무 빠르게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라는 고민을 지금 우리는 이제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미국 네네네. 너무 많이 풀어서 이 상황이 생겼다.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막 수요가 폭증을 하고 그리고 네. 또 뭐 전쟁이 터져서 공급망이 네. 막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생겨갖고 사람들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일을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뭐 돈은 계속 더 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던 한 3% 성장에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없어지고 네. 심한 인플레이션, 뭐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네네네. 아니지만 막 5%, 8%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앞으로 당분간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성인병 있잖아요. 네. 당뇨병.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에 걸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죠. 당뇨에 걸리기 전하고 후가 달라지는 건 당뇨병은 사실 완치가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뇨라는 게 한번 걸리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건 있지만 조금 무리하면은 바로 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된다는 얘기는 경제에 당뇨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조금만 경기 부양책을 잘못 쓰면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져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더라도 이게 고질병이 돼버리면 바로바로 튀어오르는 겁니다. 요게 저는 이제 허리병의 비유를 좀 드리는데 허리가 아픈데도 한 2, 3주 병원을 안 가요. 그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러다가 고질병 돼. 빨리 병원 가봐.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유 괜찮아요 귀찮고 근데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예전하고 달리 바로 허리가 맛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게 고질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질병이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지금처럼 경기 부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은 돈을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뿌려줘요? 그럼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면서 물가가 확 치솟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질병이 되는 거를 막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미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 전까지는 돈을 많이 풀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네. 최근에는 연준이 저렇게 해서 네. 과연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네. 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뭐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렸다라고 칭찬받던 네. 와 파월 최고 네네. 그러다가 그렇죠. 요즘은 파월이 무슨 말만 하면 쟤 말은 못 믿겠어라고 네네네. 그 변곡점 이런 것들은 왜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연준이 되게 큰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틀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굳이 변명하려는 건 아니지만 연준을 변명해 주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던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네. 그 2000년대 이후에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08년도나 11년도나 15년도나 18년도에는 물가가 현저하게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곤 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눈 녹듯 사라져요. 너무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훅훅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올라올 것 같아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냉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4차례나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오히려 우리는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겪어봤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려고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태까지 4번 다 늑대라고 얘기했는데 늑대가 안 왔잖아요. 그럼 5번째 늑대라는 얘기 또 들은 거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구라야. 늑대 소년의 양치기 소년의 구라야. 그렇게 얘기한 거는 다름없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라고. 돈을 너무 많이 풀였고 그래서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생겨나는 일시적인 형태의 인플레이션에 불과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움직였다면 잘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을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가 똑같냐면 호리병을 낳은 쥐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램프에서 봉인이 풀린 거잖아요. 봉인이 풀리니까 하나의 단절점을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하반기가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준이 여기서 대응을 너무 느리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매뉴얼에는 통화 완화를 굉장히 강하게 한 다음에 긴축으로 돌릴 때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수차례 겪어봤지만 돌릴 때에는 굉장히 천천히 뿌려줬던 걸 천천히 되돌렸거든요. 양적 완화를 한 것도 양적 완화를 워낙 강하게 하니까 이거를 줄일 때도 확 멈추는 게 아니라 천천히. 테이퍼링이라는 걸 하죠. 테이퍼링을 하면서 천천히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준에서 반성문 쓸 때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 버냉키 의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실수한 게 맞다. 이게 전임자가 지금 현재 현직자들을 비판하는 게 참 저는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된다. 첫째, 2013년도에 자기가 테이퍼링을 할 때 파월이 있었다. 그 자리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빠른 긴축 전환을 할 때 시장이 느끼는 스트레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은 협의체죠. 수많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FOMC라는 걸 거쳐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17명, 18명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합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이 급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통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죠? 협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세게 가야 될 것도 이렇게 조금씩 줄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긴축을 갖다가 통화 완화를 되돌릴 때에도 그 속도가 되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버냉키 회장도 하는 얘기가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격하게 다가오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던 건 맞는 것 같다. 저는 공감합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러면 연준은 네. 지금의 이 위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준비나 수단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는 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인지를 잡고 있어요. 테러리스트가 인플레이션이고 인질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인질로 잡은 다음에 중앙은행을 가리키죠. 연준한테 쏴보라고. 연준이 쏠 수 있는 도구는 바주카포 하나입니다. 쏘면 둘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기죠. 우리는 그 특수부대원들이 쫙 깔린 거거든요. 특수부대원들이 그 테러리스트 하나 죽이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물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미션이 있는 거냐면 성장을 안 건드리면서 물가를 잡으래요.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정말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그럼 정교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냐면 결국에는 선반영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 같은 거를 병행을 하면서 약간은 좀 어떤 속도 조절 시장의 기대를 갖다가 좀 조절하면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시장이 무너질까?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물가만 잡고 시장은 안 무너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은 안 무너질까? 이런 게 걱정인데 그러면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성장이 무너져요. 그럼 다시 내려. 그럼 어제는 금리 올렸다, 이번 달에 금리 내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바보 같은 행동이죠. 이렇게 하면 진짜 욕 많이 먹어요.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치 금리를 올린 것처럼 느끼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한테 얘기하는 거죠. 6개월 후에 사형. 그럼 사형수는 어떨까요? 맨날 울어요. 에브리데이 울어요. 안 죽었는데 왜 울까? 6개월 후에 죽을 거잖아요. 그럼 마치 자기가 6개월 후에 죽은 것처럼 죽었다 치고 그걸 지금 느끼는 거죠. 오히려 6개월 후에는 자포자기 해버리죠.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종신형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떨까요? 삶에 힘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실제로 6개월 후에 그 판결을 내면서 죽이고 살리고 이게 아니에요. 죽였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느낌을 받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5 올릴 수 있어. 연말에 3%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럼 막 우는 거죠. 2.75도 가능할 수 있어. 그럼 분위기가 바뀔 수 있죠. 2.5도 가능할 수 있으면 빙긋 웃죠. 그러다가 너무 빙긋 웃는 것 같으면 아닌가? 그럼 2.75.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올려봤다 내려봤다 하는 게 아니라 올렸다 치고 그 느낌을 계속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이쪽을 시장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시장에 견뎌낼 수 있는 레벨이 어딘지를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무슨 연준이 저렇게 말을 자꾸 바꾸냐고. 말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그 점을 찾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균형점인지. 그러면 그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연말 네. 즈음에 네. 미국의 금리, 네. 또 우리나라의 금리는 네네. 어차피 이거는 뭐 네네. 연준도 모르고 이제 지금 간을 네네. 보고 있는 네네. 상황이잖아. 어느 정도 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2000년도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2000년도 5월 달에 0.5% 처음으로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금리가 6.5까지 올라갔거든요. 0.5로 올리면서. 근데 그때 시장 분위기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7.5까지 올릴 거다. 몇 번 더 올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컨센서스였어요. 2000년도 5월의 컨센서스. 근데 사실상 그때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었어요. 오히려 6개월 후에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려요. 더 못 올리고 확 잡아 낮춰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물 경기가 빠르게 둔화가 돼요.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했던 건데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소비를 안 하거든요. 소비를 안 하니까 성장 둔화가 너무 빠르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너무 빠르게 식으니까 물가도 확 식어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도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2001년 들어가지고 금리 인하로 대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언제쯤 성장을 한 번 정도는 톡 건드릴 것 같은데 그럼 성장을 톡 건드리는 순간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그럼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망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번에 다른 건 뭐냐면 그때와 다른 건 2%의 목표치 대비해가지고 3%나 4%면 어느 정도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조금 건드리게 됐을 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면은 2%까지 금방 내려와요. 근데 지금 8%예요. 내려오는 속도가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요 2.5%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넘는 수준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의 행보에 동참을 할 겁니다. 다만 중간에 자산 가격이 아주 크게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 레벨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조금 높아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한참 낮으면 이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정도 금리 차가 벌어진다? 2016년도에도 금리가 미국 금리가 더 높았던 적이 네,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라서 달러 벌이가 가능하고요.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감안했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한두 달 정도 뭐 짧은 시간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바로 막 자본이 유출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주 약한 신흥국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역전이 됐을 때 바로 자본 유출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이 되게 가팔랐잖아요. 네, 집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뭐 주식은 흔들리고 네. 아직 식품 뭐 거래가 크게 많이 안 돼서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에도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하향 안정? 네. 이 정도 선이지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경제의 급격한 뭐 이렇게 하락 아니면 네. 뭐 충격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이 왜 나오냐면
예전에 80년대, 70년대 석유 파동을 잡기 위해서 80년대는 기준금리를 너무 세게 올렸어요.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결국엔 물가를 잡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박살내는 거라고. 그래서 아예 경기 박살낼 생각으로 물가만 보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인데 앞서서 제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걸 좀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지금은 성장도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정교한 바주카포로 굉장히 정교한 수술을 하려는 건데 그래서 그때처럼 경기 침체를 막 만들어낼 정도로 연준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두 번째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은행의 자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은행의 자본이 풍성하다기보다는 이제 충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침체가 왔을 때도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진 않아요. 침체가 왔는데 은행 시스템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 침체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일드한 침체 정도는 저는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뭐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 이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97년도 네. IMF의 충격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상을.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 은행이 안전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 믿어야 되는데 저부터 그때 예. 고등학생이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때 그랬거든요. 다 안전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지점장님들 나오셔갖고 네네네. 이제 집에 갑니다. 네네네. 막 압수하고 울고 뭐 제가 그렇죠.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동은행 막 망해갖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봐서 네네. 그 말을 신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외환 위기라든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미국의 은행들도 파산했었잖아요. 그게 미국의 은행들한테는 하나의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은행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 파산이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쌓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꾸준히 뭘 시키냐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시키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나무 위에 애들을 올려놓고서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극단으로 흔들어 했는데도 안 떨어지면 오케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범주 내에서 지금 이제 실물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은행 시스템이 막 망가지거나 97년도에 그런 사례를 생각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나쁜 기억은 진짜 기억에서 잘 안 잊혀지나 봐요. 그렇죠. 아, 예, 맞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최근에 엔화에 대한 얘기가 네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기가 왔을 때는 네네. 안전자산이라 그랬는데 안전자산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엔화가 워낙 싸니까 일단 환전을 해서 네. 일본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놓으면 네. 이게 조금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네. 주식에서도 먹고 네. 엔화에서도 환차선도 먹고 그리고 만약에 환전을 했는데 뭐 주식은 안 사더라도 네. 코로나 풀리고 이러면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일본 여행 갈 때 써도 큰 손해는 안 신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여행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본 주식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버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엔화가 극단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 약세가 너무 세다는 얘기는 자국의 통화가 약세라는 얘기는요. 나 수출해서 먹고 살래 이 얘기예요. 수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파이가 있습니다. 이 파이를 균등하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더 뺏어 먹고 싶은 거거든요.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많은 파이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의 파이를 뺏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환율을 자기 자국과의 통화 가치를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엔화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일본의 수출이 잘 되면서 다른 파이를 자기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로다 총재,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일본한테 좋은 거다 엔약세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다른 파이를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들 어려워 죽겠는데 일본이 자국 통화인 엔화를 약세를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파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 주식이 잘 버텨요.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본 주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 주식하고 엔화의 관계를 한번 최근에 보시면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첫 번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굳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일본 엔화가 약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안전자산인데 왜 약세일까? 지금 보면은 미국 국채도 약세예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러면 우린 이런 겁니다. 아니 위기 국면이라고 하는데 엔화가 왜 약세지? 근데 위기 국면인데 지금 미국 국채도 약세거든요.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양국 간의 금리 차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금리가 못 올라가는데 미국은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금리가 세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이 약세고 그래서 미국 국채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나 엔화 같은 경우가 같이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러는 거죠. 이제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 지위가 박탈돼서 이렇게 평가할 거면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 지위가 박탈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고 금융 위기가 찾아왔다는 건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보험적인 가입 차원에서 일부씩 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 정도를 생각해야지 환차익을 기대하거나 환차손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건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엔화가 지금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많이 네. 약세가는 않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더 약세가 될 가능성도 혹시 단기적으로는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놈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일본 금리는 많이 안 내려가는데 미국 금리가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듭니다.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들면 이때는 엔화가 굉장히 빠른 강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환율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일시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화가 조금 더 환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엔화가 약세할 수 있지만 그게 아주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진짜 환는 신도 모른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그 오근영 부부장님의 첫 번째 책을 보시면 네네네. 부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거 이해고 맞아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 막상 현실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네, 되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파월은 요즘 신뢰를 잘 못 받고 네. 블러드는 굉장히 신뢰를 잘 받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신기 있는 네네네. 유연한 사람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굉장히 이제 뭐 말을 잘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판단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맞추는 것도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저분이 하는 얘기를 네. 따라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맞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네. 게 그분이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입김이 세져요. 그러니까 다들 17명의 위원, 18명의 위원이 다 전문가잖아요. 네. 그럼 막 자기 이론을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텐데 맞춘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근데 연속으로 맞추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뒤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입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블러드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쉽게 꺾여 내려가지 않는다면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사실 블러드가 유명해진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요번에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조금 유명해진 케이스죠. 네. 연준이 지금 이렇게 뭐 금리 정책 아니면 뭐 포더 가이던스라 그래도 네. 미리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무섭지 또 이 정도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말을 네. 해갖고 경기 침체 그러니까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살리면서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노력들이 뭐 외부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러시아 전쟁 또 원유 가격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정책보다 그 외적인 맞아요. 정책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계속 오르고 오랫동안 오르잖아요. 사람들은 집값은 그래껏 오르는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때는 이거를 꺾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부족에 의해서 집값이 올랐더라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올라 있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를 조절해서라도 집값이 오르는 걸 어떻게든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처럼 들어오기 전에 미리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눌러놓으려는 전략, 그게 이제 지금 연준이 생각을 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금의 물가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고착화를 제어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고물가는 네. 저물가로 이제 잡힐 것이고 네. 그리고 성장도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갈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제
낙관론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물론 굉장히 소심하고 작은데 되게 민감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꽁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큰 틀에서는 되게 낙천적인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은 많아도. 그럼 이 낙천적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경제체제, 문제가 없었던 국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야 이거 이제 나라 망하겠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에 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을까? 정말 망조가 많았겠죠. 근데 잘 버티면서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위기 상황에서 궁죽통이라고 하죠.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싹 튼다라고 생각을 하고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 참호 안에서 미래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기적이 벌어지죠.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있었던 그 많은 그 무기들을 그거 만드는 기술들이요. 실물 경제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의 발달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아름다운 성장을 50년대 만들어내서 1950, 60년대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힐 것 같고 이거 답이 없을 것 같고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궁죽통이 분명히 좀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공조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의 동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좀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엔 구원군이 올 때까지 날 반드시 구하러 온다는 걸 알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줘야죠. 약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궁하면 통하는데 통하면 또 영원하다라고 멋있는데요. 네. 네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혹시나 네네. 또 이렇게 약간 완전 비관론자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저물가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된다라고 그러면 네. 과연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해야 되는 건가? 네네. 저는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성장이라는 게 싹 튼다라고 생각해요. 저성장 저물가가 시작됐던 게 12년도 13년인데 그때부터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장이 완전히 모두가 똑같이 저성장이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저성장 중에서도 희망이 있는 애, 희망이 없는 애 이런 것들 다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것은 그런 데서도 기회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성장 저물가가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저금리입니다. 절대적인 레벨이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에서 발을 빼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투자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 자산의 일부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담궈 놓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책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네. 있는데 이제 자산의 분산. 네. 그다음 보통 이제 국채 네. 주식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것도 네네. 사실 아니고 그다음에 섹터의 분산, 네. 그다음에 환에 대한 분산,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시점의 시기에 분산. 대한 네, 그렇죠. 분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통해서 정말 고리타분하지만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도 항상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았으니까 근데 네네. 한편으로는 나이에 대한 분산은 상관없나? 20대 네. 30대, 40대 네네. 그러면 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투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중에 뭐 시기에 대한 분산은 젊었을 때 좀 더 많이 하고 네네. 이런 네네. 것들도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TDF 같은 게 이제 그런 네, 케이스겠죠. 네, 네.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해서도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의미를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 60대 되셨는데 본인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굳이 타겟 데이트 펀드에 있는 그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과 시기에 따른 분산과 나이에 따른 성향들도 차이가 나지만 고객 본인의 투자자 본인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60대신데 진짜 투자 고수도 뵌 적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연륜이 배어나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딱 이 말씀을 드리면은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인사이트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드시면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생애주기라는 가설을 딱 통해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 예, 그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부장님도 투자를 하실 거 아니십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네. 투자를 나눠서 하면 나는 1년에 네. 지금의 오번형은 이 정도의 연수익을 목표로 한다라는 연수익 목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저는 계십니까? 예금금리 더하기 알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알파라는 게 1.5에서 2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가 1%면 거기에 1.5, 2% 먹으면은 2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를 깔고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알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뭐 지금은 금리가 그럼 사람들이 다 아, 되게 네네. 웃긴 게 네네.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얼마냐 그러면 2% 뭐 네네. 이렇게 예금 금리로 하는데 근데 최고 높은 금리 3.5% 주는 데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대신 뭐 한도 50만 원. 아,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또 그 금리에다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아, 네네네. 3.5% 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한 2배 정도. 아, 네네. 7% 나는 뭐야? 그렇죠. 안정적인 성향이야라고 네네네. 하는데 그 이제 예금 금리는 평균 우리가 시중 금리에서 만나는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저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예금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제 포트폴리오에 예금이 50%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게 기준이 돼야겠죠. 남은 50%에서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해석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그 금리, 이 국채 금리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금리 대비 플러스 알파 예, 이렇게 보는 게 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영익 교수님 만났는데 김영익 예. 교수님은 한 4% 정도를 본인의 네. 목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솔직히 네네. 완전 개인이잖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제주도에 가 있는 동안 네. 안 깨지는 안 게 깨지는, 중요하구나 그렇죠. 예. 라는 걸 새삼 이제 네, 네. 네. 깨닫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면 최소한 이제 뭐 덜 깨지거나 네. 아니면 손해 나는 부분은 네.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결국에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마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리그처럼 매년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투자에 있어서 왜 12월 30일로 왜 자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산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걸 가지고 한참 되돌아봤었을 때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되돌아보면 주식도 이렇게 오르는 주식은 없고 계단식으로 오르는 주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단의 끝에서 한번 크게 올라왔을 때 그때 되돌아보면 연평균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몇 프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릭트하게 올해 말까지 몇 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뒤를 오픈하면서 생각해 두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 관한 네. 질문인데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자산. 네.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나빠질 네. 자산. 지금은 별로지만 좋아 보이는 자산. 네. 지금도 별로고 앞으로도 별로일 것 같은 자산. 이렇게 네네. 크게 네 가지를 나눴잖아요. 네네. 각각 지금 어떤 자산이 그런 자산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딱 던지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좋지만 나빠지는 자산은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자산들을 거기에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려면 돈이 몰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니까 돈이 몰린 거겠죠. 그러니까 좋지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작년도 하반기에 에너지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랐을 수 있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나쁘지만 좋아지는 자산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저는 그래서요. 얘네가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네 가지 범주들을 줬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좋아지는 애들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또 나빠지던 애들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같이 분산 투자를 해놨을 때는 얘네들을 긴 시기열로 봤었을 때는 롱런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이게 문제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산장수아들 집신장수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가 돈 벌면 하나는 못 벌고
하나가 못 벌면 또 이게 되게 걱정될 수 있는데 얘를 긴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 올 땐 우산 장사가 벌고 또 맑을 땐 집신 장사가 벌고 둘 다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번외의 수익을 빼가지고 쌓아놓는 거죠. 곡간에. 번외의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하나의 배팅 쳤었을 땐 진짜 리스크가 클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분산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은 여기 제가 뭐 다른 분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책이거든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근데 이 책을 사면 네. 시크릿 라이브러리 이렇게 요런 것도 부록으로 감사합니다. 오는데 여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보면 좋은 유튜버, 네. 책, 뭐 채널 뭐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여기 각도기님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 삐지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안 넣으신 거죠? 일부러 안 넣은 게요. 네. 이게 저하고 친한 분들은 다 뺐어요. 예. 그래서 저기 신금투에 계시는 분들도 다 뺐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 조언 많이 구하는데 그런 분들도 다 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넣으면 또 자기 아는 사람 챙겨준다 이 얘기 나올까봐 그래서 누가 봐도 저 둘은 잘 알겠다라고 싶은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러면 시크릿 라이브러리는 오건영과 안 친한 사람들의 목록 뭐 이렇게 안 친하다기보다는 저하고 모르는 제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그렇죠. 되는 최대한 그렇게 좀 접근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개인들이 네. 경제 공부를 할 때 네.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저는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오늘 교과서를 한 번 읽으면 이게 몇 점을 올렸다. 이게 숫자로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경제 공부라는 건 제 스스로의 마음속에 투자에 대한 근육을 키워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언가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근육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경제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꾸준하게 해야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문제는 조금 하다가 예를 들어 주가가 빠지거나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더 많은 공부를 하실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 플로우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할 게 많으신데 그래야 어려울 때 살아남는 매뉴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매뉴얼이 있어야 앞으로 20년 투자하실 텐데 20년 동안 투자할 때 위기 한 번이 안 올까요? 저는 100%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땐 그냥 패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을 꺼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꾸준함 속에서 계속해서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제가 3프로TV 초창기 때 네. 열심히 애청자이자 뭐 팬으로서 다니다가 거기 패널과 이제 저 같은 사람, 네네. 그 애청자들을 이제 여의도에 있는 뷔페, 지하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만나게 해줘서 그날 제가 곽상준 그 당시에는 이제 부지점장이셨죠. 예. 을 받고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의 첫 번째 책에 네. 사인을 받으러 네네. 이렇게 그때는 사실 이런 시간이 있을 줄은 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딱 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왠지 저로서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잡스가 말한 것처럼 그걸 또 면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또 세월이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제가 방금 하셨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막 주식도 안 되고 막 공부를 이때 왜 해야 되냐라고 진짜 점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꾸준히 계속하면 저처럼 어느 날 문득 모여 이렇게 선으로 연결 그런 거구나라고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꼭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오건영 부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